예, 안녕하셨습니까? 채널 24K가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는 독서 프로그램 역사란 무엇인가? 오늘 제 6강째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번 강의에서 개인과 사회 이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 그 속에서 역사라는 것과 역사학자라는 것, 이 위치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어떻게 좀 각자 결론들이 나셨습니까? 인간은 개인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거기서 어떤 우선순위 같은 걸 정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역사학자나 역사학이죠. 이거는 한 개인의 것만을 기록하는 건 의미가 없죠. 사회 속에서의 개인, 그 사회의 움직임, 이것에 관해서 생각하고 기록하는 것. 그리고 역사가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적으로 받은 영향을 가지고 지나온 사회적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번에는 역사학이라는 것과 과학 그리고 도덕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이냐 제3장으로 넘어가서 그 이야기를 이제 전개해 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토막입니다. 이치카 교수는 이 장에서 3장에서 제일 먼저 역사는 과학이다라는 명제를 내놓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역사는 과학이다보다 역사학은 과학이다 이렇게 했어야 하겠죠. 그 이전까지 이런 얘기들이 있기 이전까지 역사가 자연과학이라는 거와 같은 성격의 과학이냐? 이것에 대한 논의는 종합되어 있는 것이 없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E.H. 카 교수가 역사는 과학이다. 이렇게 이제 명제를 매듭을 짓고 나섭니다. 유럽에 있어서 19세기라고 하는 이 시간대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역동적인 시대였습니다. 수없이 19세기 얘기가 나오죠. 18세기에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19세기에 와서 유럽의 각국에서의 다양한 혁명들이 터져나오고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변혁이 일어나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이때에 이제 자연과학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연과학에 일어난 변화가 역사학에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19세기 이전의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사물을 놓고 이 사물은 어떻게 생겨먹은 것이냐 그 본성과 실체를 밝히는 데에 중점을 뒀죠. 쉽게 얘기해서 산소를 발견을 했다. 이 산소라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갖느냐 이것을 연구하는 이런 걸 자연과학이라고 했지요. 중력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중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이것이 이 우주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어떤 힘을 발휘하는 거냐,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냐 이런 데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정적이고 그리고 무시간적인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걸 쫓아간다라는 것보다는 사물의 실체성, 독일어의 철학에서 늘 얘기하는 자인이라고 하는 것, 실체성,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는 것, 이것에 관한 데에 골몰했었는데 19세기가 지나면서 차차 어떤 이제 변화가 일어나냐면 사물의 변화와 발전 과정에 주목하는 이것이 과학의 본령인 것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이제 진화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말하자면 핀치라고 하는 하나의 새는 그 주둥아리 부리는 어떻게 계속적으로 변화해 가서 오늘의 모습을 가지게 됐느냐, 뭐 이런 거죠. 거기서 나온 얘기가 유인원에서 진화 과정을 거쳐서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지게 됐다. 이런 변화와 발전 과정을 추적하는 쪽으로 과학이 관점을 이동하게 되는 때가 19세기 이후입니다. 이러한 자연과학에서 일어난 이제 변화가 역사학에서도 어떻게 인류의 역사는 진보해 왔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진보 보수 이런 얘기할 때 대립적 관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아니고 어떠한 상태가 어떻게 변화해 가느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보면 이제 진보적인 거죠. 그런 프로세스, 이것을 추구하는 쪽으로 자연과학의 변화도 일어나고 이것이 역사학에도 변화를 주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에도 귀납적인 방법론이 도입이 되고 이것이 이제 과학의 방법으로 정착을 하는데, 여기서 귀납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자연과학이 어떤 법칙을 도출을 하게 되려면 많은 관측의 경험을 쌓았죠. 관측의 경험을 이걸 쌓으면 이것이 하나의 경험이 되지요. 이 경험에서 통일된 어떤 원칙을 만들어냅니다. 또는 법칙을 만들어내지. 경험으로부터 추출된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경험, 이런 경험을 한 군데다 모아놓고 보다가 보니까 그 안에 통일된 어떤 법칙이 있더라. 이것을 찾아내는 방법, 이거를 귀납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지요. 현실 속에 존재하는 많은 현상 속에서 논리를 추출해내는, 이것이 자연과학의, 초기 자연과학의 가장 중심적인 방법으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경제학이니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방법을 쓰죠. 이렇게 법칙, 도출을 하는 이제 법칙이나 원칙을, 이거를 우리는 수학적으로까지 이제 만드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회귀 방정식이라고 하죠. 많은 현상으로부터 도출된 어떤 방정식. 이걸 회귀 방정식이라고, 이것이 귀납적인 방법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는 학자들 사이에서 그 변화에만 집중적으로 이제 관점을 모으면서 하나의 언어로 정리해내는 그런 학자들이 꼭 등장하게 마련인데, 메리라고 하는 교수가 케임브리지에 이제 취임 강연을 하면서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는 하나의 과학으로서 그 이상의 것도 그 이하의 것도 아니다. 역사라는 것도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딱 추출해서 그 속에서 역사가 진보하고 변화하는 어떤 법칙성을 발견해내는 것이다. 그 이상의 것도 그 이하의 것도 아니다라는 주장까지 등장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콜링우드 같은 교수들이 자연의 세계하고 역사의 세계는 그러나 같지 않다. 그래서 물론 학문적으로는 과학의 세계 같을 수 있지만 두 개를 구분하려는 이런 이제 노력, 자연과학과 역사학은 같은 게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려는 그런 학자들도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자연과학계에서는 생물학 또는 천문학, 이런 학문들이 과거로부터 어떻게 오늘로 넘어왔느냐. 생물학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변화를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이제 진화론 같은 진화학 이런 쪽에서 그런 변화들이 많이 생겼고, 천문학에 있어서도 이 지구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변화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발전해서 연구의 대상이 사실로부터 사건으로 변화를 했다. 지구란 이러이러한 것이야 라는 사실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지구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라는 사건을 관찰하는 쪽으로 자연과학계의 시각이 변화해왔고, 역사 쪽에서도, 역사학 쪽에서도 역사적인 사건들을 관찰을 하는데 집중해온 그 사건의 진행 과정을 관찰하는 쪽으로 역사학도 발전을 하고 변화하게 됐다. 그래서 자연과학의 변화가 역사학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역사는 같은 과학의 영역으로 자연과학과 학문적인 연계성, 통일성을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유럽의 18, 19세기에는 발견과 과학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굉장히 다양한 과학자들이 등장을 하고 그들에 의해서 발견과 발명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자연과학 쪽에서는 뭐 대표적인 사람으로 뉴턴 같은 사람의 만유인력의 발견이라든지 보일이나 이런 사람들의 화학에 있어서의 발견이라든지 다윈의 자연 생태계에 대한 진화론적인 관찰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때에 다 이 증기기관의 증기의 힘의 발견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이루어진 거죠. 인간의 혈액이 어떻게 순환하는지 이것에 관한 발견 이런 것들도 다 이때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이런 자연과학의 발전이 사회과학에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레시암의 법칙이라든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멜서스의 인구론, 라살의 국가론, 마르크스의 자본론 뭐 이런 형태로 자연과학의 변화가 사회과학의 변화의 그 패턴을 제공하고 그 변화를 자극하게 되면서 학문이 귀납적인 논리 체계화라는 거의 공통된 프레임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귀납적 논리 체계화를 통해서 법칙을 발견하고 회귀 방정식을 도출하는 이런 형태의 통일된 패턴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인물이 앙리 푸앙카레라고 하는 유명한 수학자. 지금까지 수학 과학 세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내놓은 가설, 과제, 풀리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을 붙잡고 지금까지 씨름을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날에 와서 그러면 과학에 대해서는 과학자들 스스로 또는 많은 이제 그쪽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까지도 과학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오늘날에 와서 푸앙카레가 한 이 선언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과학이라는 것의 정의에 가깝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소위 일반 명제라는 거 미래에도 유용하고 오늘 세운 이 가설이 미래를 그렇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결정한 그런 가설들은 그것이 정답이고 확정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검증이 다시 되고 또다시 논박이 돼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명제들일 뿐이다. 오늘날에 와서 과학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없다라는 거죠. 모든 과학적 논제, 과학적인 법칙 이것들은 현재적으로 타당성을 가진다 할지라도 미래의 시간 속에서 검증되고 논박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곧바로 정답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늘 과학을 바라보는 그러한 전문가들 수준의 식견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과학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설이라는 건 일정한 조건과 목적 아래에서 아무데나 정답이 다 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어떤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만 성립하는 그런 유효성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무의미한 것이 되게 돼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진리처럼 생각하고 계신 그런 얘기들 몇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물은 몇 도에서 끓습니까?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이것은 과학적인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관찰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물의 밀도가 달라지는 데 따라서 말하자면 기압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끓는 온도가 저마다 달라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100도가 되지 않아도 끓을 수가 있고 100도가 넘어야만 끓을 수도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라는 이런 과학적 가설은 Standard Pressure and Temperature, 소위 STP라는 조건이죠. Standard Temperature, 표준적인 온도, 그리고 Pressure, 기압, 이 속이라는 일정한 조건과 목적 아래에서만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라는 게 유효하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이 말은 무용한 것이 된다.
모든 과학적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오늘날 과학에 대한 인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법칙을 우리가 도출을 했는데 과학적인 가설이죠. 정설이 아닌 겁니다. 정답이 아니고 진리가 아닙니다. 그 가설이 유용한 것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이러한 가설을 우리가 획득함으로써 그 다음 단계의 지식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통찰을 증진시키고 지식을 증대시키는 오늘 가진 지식을 내일로 발전시켜서 우리의 지식의 양을 더 확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췄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런 가설이 유용한 것이냐 아니냐가 판단되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정답이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러한 가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변화하고 변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지식을 계속 쌓아나갈 수 있는데 유효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학의 유효성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역사가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와 같다. 역사가가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 역사적 사실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냈을 때에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 역사적 사실을 그렇게 다시 설명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다면 거기에 유효하다면 그 역사가의 학설은 유효한 것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역사 연구에 있어서 다양하게 등장하는 과학에서 똑같이 등장하는 가설은 과학자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 가설은 그 도구를 이용해서 새로운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다면 유용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친일 논쟁에 있어서 종족주의적이냐 아니냐 이 논쟁을 하는 데 있어서 잘 새겨 들어야 할 그러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액튼 같은 이제 19세기의 구시대의 역사학자죠.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죠. 그 사람들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잘 검증된 사실들을 잘 수집을 하면 역사적인 모든 논점을 거기로부터 지식을 얻어내서 모든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을 한꺼번에 딱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법칙이 발견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액튼 같은 구시대 역사학자들의 얘기는 오늘날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과학자와 역사가는 하나의 발견한 단편적인 가설로부터 또 하나의 새로운 단편적인 가설을 찾아서 점진적으로 전진한다. 여기에 이제 진보라는 말이 개입이 되는 거, 진보적 역사학자라는 말이 개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카 교수는 역사는 결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인정된 판단의 체계라고 주장한 베러클러프 교수의 견해를 지지한다. 역사는 결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을 그렇게 본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판단의 체계, 이것이 역사다 라고 한 베러클러프라고 하는 자기의 동료 교수의 견해를 지지한다. 오늘의 과학자들도 또한 과학적 진리라는 것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그만한 생각을 하고 발견하고 지식을 축적해온 사람들끼리 그 사이에서 널리 인정되어 온 주장이다. 그냥 이것이 정답이고 진리고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연과학이라는 학문과 역사학이라는 학문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서로 다루는 주제가 틀리고 바라보는 시각, 이거를 형성하는 과정도 틀리기 때문에 역사학을 막바로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그걸 지적하고 나오는 그런 시각도 있다. 어떤 게 다르냐? 역사는 오직 특수한 것을 다루지만 과학은 일반적인 문제를 다룬다.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것 같이 전 우주에 통용될 수 있는 이런 일반적인 것에 과학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역사학은 인간이 살아온 흔적 중에서 의미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 두고 그것을 나중에라도 우리 역사를 다시 이해하고 우리가 앞길을 만들어 나가는데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런 특수한 것들만을 다룬다. 그렇기 때문에 둘은 같지 않다. 역사는 그게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인간에게 가르치질 않는다. 지나간 시간은 자기 스스로가 야 임마 이게 정답이야. 너희들 미래에 사는 인간들아 이렇게 해야만 해. 이런 정답을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인간에게. 말하자면 이성계가 그 당시에 위화도에서 회군을 했습니다.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이 오늘 나에게 만일 제가 병력을 끌고 간다면 그 상황에서 나는 돌아와야 된다라는 걸 가르칩니까? 역사는 그냥 역사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역사는 예견할 수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우리는 흔히 역사를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그렇게 되면 항상 되풀이되는 것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어떤 하나의 똑같은 이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다시 뒤에도 또 일어나는 것도 아니려니와 그때 일어났던 결과가 나중에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리고 역사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보던 간에 역사가 스스로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주관을 가급적 배제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죠. 결정적으로 역사는 과학하고는 달리 종교와 도덕의 문제까지도 다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학은 자연과학 속에는 종교니 도덕이니 이런 것들이 가급적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견해가 들어가면은 과학적 관찰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데 역사는 이것들을 빼놓고 생각해서는 인간의 행동 양식 진행 과정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래서 역사와 과학 사이에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고 그래 역사를 과학이라고 그냥 부르는 데는 잘못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시각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런가? 하는 질문을 예치카 교수가 던집니다. 과연 그럴까? 정말로 역사는 특수하고 개별적인 것만 다루고 과학은 일반 보편적인 것만을 다루는가?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콜링 우드의 시대까지의 오해다라고 얘기를 한다. 왜 오해일까? 홉스의 이야기를 끌어옵니다. 여기서. 이 세상에는 명칭 이외에 보편적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 자연과학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 다루는 것 같지만 보편적이라는 거 그 명칭 우리가 사람이다 우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 보편적이죠. 그런데 천사람 만사람 속에 똑같은 것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성이라는 게 얼마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산을 다니면은 한국에 엄청나게 산이 많은데 만봉우리를 넘게 다녔다는 양반들도 계신데 그걸 다 산이라고 부르지만 산이라는 명칭 이외에 똑같은 산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죠. 같은 이름을 가진 사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하나는 모두가 개별적이고 단일한 것이다. 꼭 역사만이 이런 것 특수하고 개별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학도 결국 그렇다. 자연과학, 역사학 모두의 이건 진실이다. 이렇게 이제 자연과학과 역사학이 다르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이런 반박이 가능하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더 나가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 발짝 더 나가보자. 참 이거는 인간이 생각을 하는 과정을 확장시키는데 재미난 논리의 전개 과정들이죠. 그러나 이렇게 모든 사물은 다 다르다라고만 강조를 한다면 인간은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거 다 자동차야 길거리에 다니는 게. 근데 저기 다니는 저것들이 똑같은 게 있냐 한 대라도? 똑같은 건 하나도 없지. 그럼 그걸 다 자동차라고 왜 부르지? 이렇게 시비를 걸기로 하면 인간은 어떤 사물 여기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말 자체를 한마디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다.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언어는 언어의 특성상 일반화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그렇게 정밀하고 정확하고 단 하나의 한 물건에 1대1로 대응하고 이런 관계의 언어를 만들어 오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만들 수도 없느니만큼 그 언어라는 것은 일반화를 그 특성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자연과학이나 역사학 모두에 있어서 이런 설명이 없다 할지라도 자연과학과 역사학은 공통적인 일반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강조합니다. 그런 이제 역사는 모든 것을 다 그러면 특수한 것, 특정한 것들만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고 역사학에도 자연과학과 같은 그런 보편성을 다루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 그 사례를 좀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러니까 스파르타하고 이제 아테네하고 싸운 이런 싸움이죠, 그렇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거 아주 서로 다른 전쟁이죠.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고 엄청나게 다른 전쟁인데 이 대전, 이 전쟁을 다루는 데는 둘 다 전쟁이라는 일반성을 공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역사적 사건에 있어서 이건 개별적이고 특수한 거죠, 두 개가.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속에는 전쟁이라는 일반성이 들어있을 수가 있다. 그리스도교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공인이 되면서 성립되는 과정, 이 과정하고 이슬람교가 발생하는 과정, 무하마드에 의해서 이슬람교가 발생하고 퍼져나가는 과정, 둘 다가 종교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혁명적 사건이죠. 둘이 아주 개별적입니다. 특수하고 같이 공유될 영역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새로운 종교의 발생이라고 하는 그런 일반성을 공유할 수도 있다. 그것을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바라보고 설명할 수 있는 영역, 그것을 역사학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양한 전쟁들이 이제 일어날 때 인류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사는 이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 전쟁들의 발생 이유를 분석할 경우에 전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귀납적으로 여러 사례를 놓고 일정한 일반화를 하고 법칙성을 도출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혁명이라는 것도 프랑스 혁명하고 러시아 혁명은 서로 일반화할 수 있는 대목을 전혀 안 갖느냐? 하나는 인권혁명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하나는 러시아 혁명은 볼셰비키 혁명인데 두 개가 어떻게 개별적이고 특수하지 그걸 같은 혁명으로 묶어 넣느냐? 그 속에도 일반화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역사학자들이 하는 연구는 많은 부분이 이렇게 특수한 개별적인 상황들 속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일반화의 인식을 기초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과학만이 일반화를 추구하고 객관화를 추구하고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그래 역사가들은 역사적 사실, 사건이라는 것을 그냥 쫙 모아놓는 이게 진짜지? 진짜 그 검증된 사실이지? 말하자면 역사학자가 수집하는 사실. 이런 것들이나 수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역사가를 역사적 사실을 수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와 똑같이 자연과학자를 박물학자나 표본수집가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자연과학자를 박물학자나 표본수집가, 나비 표본을, 곤충 표본을 수집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하고 자연과학의 생태를 연구하는 사람을 동일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역사가를 역사적 사실을 수집해놓고 책으로 묶어놓고 머리에 기억하는 걸 업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역사라는 거는 결국 그래서 앞에서 한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특수한 것과 일반적인 시각, 일반적인 것의
관계를 다루는 것. 어떻게 특수한 속에서 일반적 현상이 일어나냐? 일반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특수한 현상을 이해할 것이냐? 이거를 연구하는 거고, 역사가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놓고 그 역사적 사실과 그것에 대한 자신의 해석, 이거를 완전히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없듯이 특수한 사건과 일반적인 해석, 이것도 서로 분류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중에서 어느 게 더 우선적이다, 특수한 상황이 더 우선적이다, 일반적 시각이 더 우선적이다, 그런 우월을 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 챕터 3의 내용이 분량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챕터 3은 1, 2, 3로 구분을 해서 강의가 전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역사학과 사회학의 관계, 도덕과의 관계, 이런 문제를 다음 강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